예, 안녕하세요. 복지국가 제도개혁 사례 복지국가 2.0 포럼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보건사연구원의 김기태라고 하고요. 오늘 뭐 추석도 지났는데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두 가지고요. 발표 내용과 더불어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주최 기관인 네 곳 한국보건사연구원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그리고 인하대학교 복지국가 재구조화 연구센터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 연구센터 그 네 곳의 대표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는 지금 뉴질랜드 웰빙 예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민채 교수님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복지국가 해석과 대응 전략을 발표해 주실 호서대학교 김성욱 교수님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장에는 저희 보사연에 참관해 주시는 김성아 박사님 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아입니다. 그리고 보사연의 정세정 박사님 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원장님께서 현장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인사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민기태 교수님하고 우리 김성욱 교수님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두 분이 싫어서 마치 딴 데로 피한 것처럼 자리에 없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두 분을 실물 영접할 수 있었던 굉장히 귀한 자리였는데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와주셔가지고 두 분께 특히 감사드리고요. 여러 그 공사 담당하신 가운데 오늘 또 어김없이 참여해 주신 화상으로 연결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비판사회복지학회랑 다시 또 공동으로 그 하게 돼서 반가운 마음 금치 않고요. 이런 기회가 비판사회복지학회에도 그리고 저희 3기 기관의 MOU에 따른 복지국가 연구 포럼을 운영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말씀 또 기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영용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님께서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기태 교수님, 김성욱 교수님 지난 한 4개월, 5개월 동안 되게 고생하시면서 연구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끝까지 연구 마무리까지 잘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빨리 듣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홍식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아마 조금 늦게 들어오실 것 같고요. 최영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센터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리가 살짝 현장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요. 혹시 나중에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두 분 발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원고들을 미리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재미가 있는 주제라서 아마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좀 아까우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혹시 주변에 연락 닿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민기철 교수님 지난번 우리 1차를 할 때는 발표를 40분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에는 조금 더 질문 같은 것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발표자께서 양해를 좀 미리 구하고 한 30분 정도로 발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 전공 민기채고요. 내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안식년 연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의 제목은 뉴질랜드 웰빙 예산입니다. 차례는 크게 5가지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배경과 왜 뉴질랜드인가,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웰빙 예산의 도입 초기의 과정을 살펴보고요. 웰빙 예산이 4년간 진행되었는데 목표 그리고 주요한 예산 항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뉴질랜드 정부 지출의 구체적인 항목,
특히나 소셜 펄러시와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년간 시행했는데 효과는 어떠할까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대응, 그 효과를 하나 살펴보고 그 아래는 5가지의 효과들을 살펴보는데 이 5가지가 바로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목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정당한 전환은 환경, 신체적 정신적 웰빙은 건강, 노동의 미래는 노동,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 주민의 웰빙은 소수민족, 아동 웰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웰빙 목표가 있는데요. 민기채 교수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네 번째 꼭지는 웰빙 예산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봅니다. 의의로는 사회복지 가치에서의, 그리고 예산정책 수립에서의, 재정 전망에서의, 복지정치 차원에서의 의의로 나눠서 살펴보고요. 예산의 한계로는 또한 가치에서의 한계, 목표 달성에서의 한계, 그리고 복지국가 성격 변화에서의 한계를 살펴보고 소결로서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구의 배경입니다. 현대국가에서 최초로 공식 예산 명칭에 웰빙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뉴질랜드 2019년도의 웰빙 예산인데요. 당시 웰빙 예산을 발표할 때 전통적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 웰빙 예산을 발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전통적 예산이 어떤 한계가 있느냐? 과거는 GDP 증가를 목표로 한 예산이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이나 아동빈곤, 불평등, 가정폭력, 기후변화, 마오리족과 태평양 민족의 웰빙 등과 관련된 위협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였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 새로운 예산을 발표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웰빙 예산이었습니다. 웰빙 예산의 목표는 웰빙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웰빙 예산 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웰빙이 정책 결정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경제 성장은 웰빙의 중요한 기여자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삶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측정하는 적절한 척도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웰빙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더 이상 경제 성장은 웰빙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뉴질랜드를 선택했는가? 그것은 뉴질랜드가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공식적으로 예산에서의 웰빙이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에서는 세 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요. 신뢰 수준이 높은 덴마크, 순수한 삶을 추구하는 코스타리카, 그리고 웰빙 예산을 공표한 뉴질랜드를 꼽았고요. 그리고 세계 웰빙 경제 동맹이라는 비정부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웰빙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 사례로 브라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를 꼽았습니다. 아일랜드는 웰빙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보유한 22개의 국가를 열거하고 그중 모범 사례로서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를 꼽았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북유럽 강요회의에서는 모니터링, 우선순위 지정, 정책 결정 시행 시 웰빙을 공식화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3개뿐이다. 그것은 부탄, 영국, 뉴질랜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개 국가 중에 예산의 명칭을 웰빙 예산으로 최초로 선포한 국가가 뉴질랜드이다. 그것이 바로 연구 대상의 선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산의 내용, 효과, 의의, 한계를 파악하고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입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내용 측면에서는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도입 과정,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각 연도별 웰빙 예산의 목표와 주 예산 항목, 뉴질랜드 주요 정부 지출 항목을 파악하고 효과에서는 코비드-19 대응을 위한 웰빙 예산의 효과 더하기 5가지의 예산 목표인 정당한 전환, 신체적 정신적 웰빙, 노동의 미래,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 주민 웰빙, 아동 웰빙을 달성하기 위한 웰빙 예산의 효과를 다양한 지표의 변화를 분석, 특히나 2018년 이전과 웰빙 예산이 도입된 2019년 회계 연도까지의 현재까지의 변화의 양상,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의의는 사회복지 가치, 예산정책 수립, 재정전망, 복지정책 차원, 그리고 한계는 사회복지의 가치, 그리고 행복, 주거, 성차, 아동,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주민, 이민자를 위한 웰빙 예산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그리고 복지국가 성격 차원의 질적, 패러다임 시프트로 평가할 만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웰빙 예산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매 연말 12월에 예산 정책 성명서를 이 재정부 장관의 명의로 발표를 합니다. 이 성명서에는 웰빙이란 무엇인가, 예산에 어떻게 웰빙을 접목할 것인가, 웰빙 아웃룩으로서 인적, 사회적, 자연적, 금융자본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고 경제 전략, 경제 및 재정 전망,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 재정 전략, 예산 할당, 단기 및 장기 금융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웰빙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목적, 균형, 의미를 갖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웰빙 접근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이 목적, 균형, 의미를 갖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현 능력, 즉 캐퍼빌리티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캐퍼빌리티는 야마트라 센이 이야기한 의미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자유롭게 추구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뉴질랜드 웰빙 예산에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웰빙 예산에는 웰빙 인디케이터스, 웰빙의 지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웰빙의 지표들은 생활 기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틀 안에 12대의 웰빙 영역과 4개의 자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잠깐 소개드리면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문화적 정체성, 환경, 건강, 주거, 소득 소비, 노동급여, 지식구술, 기술, 안전보장, 사회관계, 주관적 웰빙, 시간 사용이 되겠고요. 4대 자본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금융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자본, 사회자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웰빙 예산이 이제 매해 5월 중순경 발표가 되고, 실제 회계 연도는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가 됩니다. 4번의 웰빙 예산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2019년도에 공표된 것을 보면 2019년도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라는 제목이었고, 2020년에는 2020년도 웰빙 예산 다 함께 재건,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반영했고요. 2021년 5월 달에는 안전한 회복이라는 부제가 있었고, 2022년 올해에는 안전한 미래라는 제 부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웰빙 예산의 목표와 주 예산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가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들만 살펴보면 첫 해에는 크게 6가지의 예산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아동 웰빙 개선,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 주민의 열망 지원, 생산적 국가 건설, 경제 전환, 뉴질랜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2019년에도 2019년의 내용을 계승하여 환경, 노동, 소수민족, 아동, 건강의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전환, 노동의 미래, 신체적 정신적 웰빙, 마을 이족과 태평양 지역 주민 아동 웰빙의 내용들이 계승이 되고요.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전환, 신체 정신적 웰빙, 노동의 미래, 마을 이족과 태평양 지역 주민 아동 웰빙의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2019년에는 6가지의 우선순위가 있었고요. 2020년에는 5가지의 우선순위, 그리고 2021년,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5가지 예산 목표가 있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우선순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가 2021년, 2022년부터서는 예산의 목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담겨 있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을 보면 노란색 음영이 있는데요. 정신건강과 건강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이 2020년 5번째, 2021년 3번째, 2022년 2번째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세부 내용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도 마찬가지로 4년간 내내 계속되고요. 2, 4, 5, 5 순위별로, 그리고 소수민족도 3, 3, 4, 4 순위별로, 노동도 4, 2, 2, 3 순위별로, 환경은 5번째였다가 1, 1, 1 순위로 이렇게 예산의 목표로 꾸준히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주요한 예산 우선순위가 2018년 12월에 최초로 발표된 이후 공식적인 2019년 5월 예산, 2020년 5월 예산, 21년 5월 예산, 22년 5월 예산 내내 계승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의 마지막인데요. 주요 정부 지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부터 21년까지의 정부 지출 항목들을 보면 20% 후반과 그리고 30% 초반 정도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 외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0% 이상의 지출을 보이다가 그리고 2018년에 감소했다가 2018년 이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2020년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가장 높은 재정 지출 확대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정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뉴질랜드 주요 정부 지출 항목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사회보장 복지연금이 10.8%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건강 6.7, 교육 4.7,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정책 항목이라고 하는 지출이 GDP 대비 22.2%가 됩니다. 이 중 사회보장 복지연금만 따로 떼어놓고 연금 지출의 변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2018년 이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복지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총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 목표 혹은 우선순위 하에 정부 지출은 확대되었는데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코비드-19에 대한 효과 그리고 5가지 예산 목표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 대응을 위한 웰빙 예산의 효과를 보면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2020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사망 확진 회복 인구의 변화인데요. 결국 평가는 이렇습니다. 가장 낮은 인구 대비 감염자, 사망자 수였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국경 폐쇄를 했고 가장 적극적인 임금 보조와 생활비 지원 정책을 펼쳐서 스스로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가장 성과적인 코비드-19 대응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닫아놓고만 있었냐? 코비드 19 대응 이후에 실업률과 노동시장 참여율을 볼 때도 일정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 빨간 실선을 보시면 이것이 2022년 버젯이 나온 이후에 이 예측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비드 19 이후 최대 3%까지 실업률을 억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노동시장 참여율도 2019년 12월과 2021년 12월 두 시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유럽연합, 호주, 영국, 미국 모두 감소의 경향을 보였는데 노동시장 참여율이 뉴질랜드는 약 0.6%포인트 증가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인데요. 정당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웰빙 예산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로 보려고 하는데요. 2014년 1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보면 환경 배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배웁니다. 물론 락다운이 되어서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체 경향성을 볼 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산업 및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통해 공해 제한적 경제 달성도를 파악해 보았는데요. 2021년 3분기에 18,864킬로톤으로 역대 최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 목표인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달성해야 한 효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자살률인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자살 예방 전략 2019부터 2029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서 2019, 2024까지의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2018년에 12.4였다가 2019년 버짓 발표된 이후에 0.2%포인트 증가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11.8, 11.6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 자살률의 변화에 있어서 여전히 남성의 자살률이 높고요. 여성에 비해 이 비율은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웰빙 예산의 효과입니다. 이 명목 및 실질 임금이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로 노동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웰빙 예산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2019년 웰빙 예산 도입 이후에 실질 임금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급증으로 실질 임금이 갑자기 다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나 2023년부터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 주민의 웰빙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를 보면 교육 성취도와 삶의 만족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비율을 볼 때 마오리족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쉽게도 태평양 민족의 교육 성취도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삶의 만족도를 보면 0점부터 10점까지의 스케일이었고요. 10.7점 이상의 응답 비율이 몇 %냐라고 했을 때 마오리족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 주민의 웰빙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예산의 효과가 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 웰빙의 예산 효과인데요. 뉴질랜드 아동 빈곤율 및 빈곤 감소율입니다. 2018년에 아동 빈곤 감소법이 제정되었고요. 아동 빈곤 보고서에 매해 웰빙 예산안에 이 보고서가 포함이 됩니다. 다양한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패키지, 건강 무상급식 프로그램 도입, 정부 임금 보조금, 코비드 19에 따른 소득 경감 급여들이 있었습니다. 볼 때 빈곤 감소율은 세 가지의 빈곤율 측정 방식이 있는데요.
각각 6.5%포인트, 2.9%포인트, 2.3%포인트 하여 아동 웰빙을 달성하기 위한 그 효과를 빈곤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방금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코비드 19에 있어서는 타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일정한 성과를 보여서 상해 점수를 줄 수 있겠고 환경과 아동 측면에서는 중간 정도의 성적 그러나 정신 건강 그리고 신체 건강 그리고 노동 소수민족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입니다. 사회복지 가치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소득보다 웰빙이 사회에서 중요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고요. 목적, 균형, 의미를 갖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실현 능력을 국가 공식 보고서에 도입하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의를 찾겠습니다. 참여와 연대인데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스스로의 통제권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전반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그 실행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의견이 연대의 관점에서 반영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체인데요. 소수자의 주체되기 과정입니다. 마오리족의 삶의 방식을 마오리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패키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 수립에서의 의의도 있습니다. 예산정책 수립 과정을 볼 때 전 과정에서 웰빙이 최우선 논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산 수립의 주무부처가 따로 주도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웰빙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 위에서 증거 기반의 예산안을 수립하고 단선적 모델에서 순환적 모델로 변화해서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고 프레임워크는 지속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재정 전망에서의 의의인데요. IMF 일반정부 순부채 지표에 따르면 2023년 뉴질랜드 부채는 GDP의 21.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보다 매우 안정적이고 국제신용평가소로부터 AAA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지출 재정이 확대되었을 때 재정의 건전성에 대하여 우려했으나 그것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검은 점선이 있는데요. 뉴질랜드 정부 차원에서 30%를 부채의 실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치에서의 의의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웰빙 예산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신다 아던의 총리의 등장 그리고 플러스 노동당의 재집권의 과정에서 웰빙 예산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의 정치의 핵심 테마는 진보, 다양성, 공감, 생명, 시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신다 아던의 경력은 매우 좌파적 색깔이 강했는데요. 1907년에 발족한 국제사회주의 청년연맹 의장의 경력이 있고 37세 최연소 당대표 그리고 총리가 되었고 재선에까지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인데요. 토크니즘과 결별하였습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 49.2%에 이르고 이것은 인구 비례에 부합합니다. 의원 중 11%가 성소수자, 20명 내각성원 중 5명이 마오리족, 최초의 아프리카, 스리랑카, 라틴 아메리카 의원이 선출되었고요. 공감의 정치도 화두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모스크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 히잡을 쓰고 나타나 이슬람인들을 위로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타임지까지도 실리게 되었고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지평까지 공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태평양 지역 여러 섬나라에게 무료 제공하였습니다. 생명의 정치입니다. 관광산업이 핵심 주력임에도 불구하고 락다운을 하였고요. 시민의 모습으로 6주간 직접 출산 휴가를 쓰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식을 연기하는 측면에서도 시민들의 평가가 좋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합니다.
실현 능력이 실제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가서에는 실현 능력 접근에 대한 결과는 부재하고요. 실현 능력이란 용어는 사용하였을 때 평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여가 과연 참여 접근다웠는가? 야마트라세는 개인의 복지라는 가치 있는 삶이 개인의 참여를 통해 결정되는 과정이 참여 접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를 하면 진정한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부터 공개 토론을 통한 합의의 도출 과정, 수기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의 양상을 띠고 있는지는 의문이겠습니다. 행복지수의 순위 및 변화인데요. 역시나 올라갔다가 다시 행복의 점수가 하락하는 그리고 순위도 밀리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웰빙 예산 시행 이후에는 초록색 그린라이트죠. GDP 건강 기대 수명 정부 신뢰는 높아졌으나 사회적 지원, 인생을 선택할 자유는 축소되었고 관대한 감소, 부패인식 증가, 긍정적 감정 하락, 부정적 감정 증가의 모습을 보입니다. 세계 주택가격 거품 순위로 보았을 때도 집값 거품 1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급격하게 거품이 붕괴되고 있고 그리고 전국 주택가격 지수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차에서의 한계가 있는데요. 경제활동 참가가 남성 대비 낮고요. 임금, 소득, 관리직 비율 등에서 성별 격차가 여전히 숙제입니다. 코비드-19 전후 남성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는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습니다. 아동인데요. 빈곤율을 보았을 때 전체 아동 대비하여 마오리 태평양 장애 아동의 빈곤율은 높고 빈곤 감소율의 효과는 전체 아동이 소수 아동에 비해 높습니다. 또한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 민족의 민족별 자살률을 보면 마오리족은 비마오리족에 비해 자살률이 높고요. 그리고 마오리족이 가장 높고 기타 민족, 태평양 민족, 아시안 민족의 순입니다. 그리고 이민자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외국인이 살기 좋은 국가 순위 총 52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끝에서 두 번째 51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이민자에게 과연 관대한가 이것 또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에서의 한계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인지 조정시장 경제인지 뉴질랜드는 almost 표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규정이 되어 왔는데요. 여러 사례 연구들을 보면 여전히 뉴질랜드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조정시장 경제로 변화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서의 노조의 역할의 변화, 기업의 주도성이 변화했는가. 특히 노동자의 임금 인상, 자본소득세 도입은 아던 총리 핵심 공약이었으나 여전히 미약하고요. 기업이 시장경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신다 아던보다 더 좌파 잡지에서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뉴질랜드 복지 예산의 증가는 사실이나 신자유적 질서의 수능적이다. 부유세 과세를 높이지 않고 상품 서비스만 높이거나 폭등하는 집값으로 인한 자산격차 확대 및 임금주택 지원이 부족하다. 보건과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을 지적합니다. 결국 서플사이드 이코노믹스 하에 뉴질랜드 자본주의는 놓여 있다. 그래서 세계의 사회적 실험실로의 명성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서는 웰빙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정의롭게 현실화될 때 그 명성은 오늘날 유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주느냐? 우리는 10년 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통해 행복한 복지사회를 천명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복지계획 과정에서부터 토론을 하고 한국형 웰빙 예산의 도입을 뉴질랜드 사례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 주치와 정책 결정자의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자 또는 사회민주자였던 저신다든의 총리 취임과 노동당의 재집권의 과정에서 이 예산의 등장이 공고화가 가능했지만 이러한 정치 주체의 변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의 전면 재구성이 당면한 숙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자산 최대 3억, 40세 미만 여성을 정책 결정의 전면에 내세운다면 한국의 사회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되게 조곤조곤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요 내용들을 유튜브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초상권 문제가 좀 있어서 질문을 해주실 때는 뭐 저희가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본인의 좀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가능한 비판이나 아니면 저희 노현주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서 초상권에 관한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허가서 같은 것들 좀 사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저희 화면상으로는 저희가 미처 안 보이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혹시 캐치를 못하면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이제 화면으로 다 손을 들어도 제가 지금 화면으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관계상 한 4시 5분 정도까지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서로 양보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뭐 약간 뭐 물기를 여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을 어디 계십니까? 김민석 교수님 흔드신 거세요? 예. 예,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김진석이고요. 민 교수님 발표하신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분석 대상 웰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사회정책 예산 혹은 사회복지 예산 그리고 부처별로 예산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 웰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뉴질랜드의 국가 예산 전체를 웰빙 예산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명명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국가 예산 중에서 어떤 일부 영역을 떼서 웰빙 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지 라는 게 궁금하고요. 제가 보기엔 아마도 후자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뭐 국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후자가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하실 때 기존복지 예산의 목표가 GDP 증가에 있고 웰빙 예산은 웰빙 개선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후자의 경우라면 GDP 증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가? 뭐 이런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동일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전자는 아니고요. 후자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웰빙 예산이라고 명칭을 하고 그 예산서 안에는 국방의 항목들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내용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예산 지출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만 숫자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서의 핵심 내용들은 5가지의 목표, 예산의 목표에 할당되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엔 전체 예산의 이름이 웰빙 예산으로 변경되었고 5가지 예산 목표에 관련된 내용들이 현황이 평가되고 그에 기초해서 예산 계획을 세운다
라는 그 5가지 항목들이 주된 내용으로 되고 있고요. 국방이나 이런 이 부수적인 이런 것들은 숫자화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도 이것이 웰빙 예산에 국한하는 건 아니냐라고 가서 연구원 때 물어볼 예정입니다. 예, 내년에 한 번 더 발표를 들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예, 김혜영 교수님. 예,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판 뉴딜 예산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한국 지난 정부로 얘기하면 포용국가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웰빙이라는 말을 그렇게 예산하는 그 기준을 아우르는 하나의 이 성격을 정하는 그런 용어로 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중요한 게 뭐 건강, 아동, 노동, 소수민족, 뭐 환경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다. 그리고 그 5개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 5개 분야가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이 발표하신 내용에는 실제로 건강에 어느 정도까지의 과거 대비 투자가 있었고 아동에 어떻게 됐고 노동에 투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게 더 저는 궁금해서 그 분야에 이제 성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보시다가 그렇게 이 정부 예산서나 이런 성과 백서 뭐 이런 데에 영역별로 성과를 분명히 예산 증대와 연결해 놓은 그런 자료들도 좀 있었나요? 네, 어떤 취지의 질문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보여줄 거면 이 5가지의 예산 항목이 기존에 비해 항목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일단 먼저 우리가 캐치해야 될 시각화해야 될 내용인데 그것이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잘 보완해 보려고 하는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각 예산서에 이 노동이나 아동의 빈곤 감소 혹은 소수민족을 위한 몇 달러를 썼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예산서를 하나하나씩 숫자화해서 시각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모니터 전체 참가자들 보이게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다른 분 지금 남직 박사님 혹시 화면 아직도 흐릿하게 나오시나요? 아, 예,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네요. 제 쪽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이크 키신 김에 질문하신 것도 아니, 뭐 질문은 딱히 아닌데 예, 예. 저는 계속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앞에 질문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뭔가 이게 정말로 이거를 도입함으로써 이전의 예산과 실제로의 변화의 델타 값은 무엇이었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한국판 뉴딜이니 뭐니 이렇게 새로운 정책 방향이 나올 때마다 그 정책 방향에 맞춰서 예산들이 막 얼마를 쓴다, 뭐 몇 명을 뭘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쭉 정책을 추적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존하고 대비해서 달라진 건 되게 적고 포장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뉴질랜드를 잘 몰라서 이 뉴질랜드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내수로 변화가 이루어진 건 얼마일까 그 궁금증이 사실 보면 계속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보장, 연금, 복지 이런 첫 번째 지출의 항목들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고 건강 부문의 지출도 역대 최대였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노동 분야, 아동 빈곤 분야, 소수민족 분야에 대한 이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들은 표현하는데요. 최대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드렸던 PPT 26페이지에 나름 제가 4년간의 그 데이터
와 그들의 목표의 기초에 봤을 때는 코비드 19에 대한 대응 이외에는 높은 성적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빙 예산이라는 목표와 그 안에 있는 가치라고 하는 실현 능력 접근이라는 위대한 목표는 있으되 그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달성되었느냐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그럼 다른 분들 조금 생각하실 동안에 그 사실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약간 사족처럼 질문을 드리자고 한다면 웰빙 예산의 뭐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었는지 사실은 이게 그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프로파간다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면 사실상 저항 및 논란도 사실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저항이 있었던 지점이 결국은 어떤 뭐랄까요 핵심적인 어떤 변화의 지점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내용이 혹시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기자가 저신다 하더니 정말 잘 만났다. 뭐를 코비드 19을 정말 잘 만났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항이 2019년 5월 달에 웰빙 예산이 통과되고 2019년 7월 1일부터 그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재정이 확대되고 그리고 다른 이 지출이 축소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상대 이 야당에서는 벼르고 있었을 테죠. 그러나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매우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뭐 락다운을 해버렸으니까 섬나라니까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에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면서 웰빙 예산은 지속되게 된 거죠. 뭐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큰 저항 없이 현재까지 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내용의 발표를 좌파의 시각에서만 제가 내용을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우파의 평가는 그렇게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야당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1993년 이후 노동당이 단독 과반을 수립한 것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2020년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노동당의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웰빙 예산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마지막으로 아마 질문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2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권혁찬 교수님 질문하려고 손 드신 것 같은데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신 상태에서 화면이 정지돼 버린 것 같은데 예, 이제 됐습니다. 저 PPT 18쪽을 보면 들리시죠? 예, 들립니다. 예. 18쪽을 보면 정부 지출 변화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사회보장복지연금 지출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재정 확대 혹은 복지 지출 확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코비드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 교수님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2021년에 값이 상당히 점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점프하는 값은 당연히 코비드 19을 대응하기 위한 뉴질랜드 정부의 표현을 빌면 역대 최대의 보건 분야의 지출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겠고요. 다만 2018년이
최근 한 15년간 가장 낮았습니다. 복지 지출이. 보시면 2008년, 2009년 이때 이렇게 점프를 하다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최저점이 2018년이었던 거죠. 그럼 만약 웰빙 예산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2021년에 점프했던 값을 차치하더라도 과연 점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재정 확대, 복지 지출 확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김형용 교수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그 두 번째 손을 드신 건데 다른 분이 없으면 예, 김형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최영준 교수님께 그 발언을 안 해서 발언을 부탁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최영준 교수님 여기에 그 우리 지금 민기태 교수님 발표에 웰빙 국가의 웰빙 비영리 기구 아일랜드 그리고 북유럽 강요 회의 뭐 이런 데서 뉴질랜드와 영국을 웰빙 국가로 공식화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영국이 그래요? 예, 일단 저도 그 말씀을 시키셔서 말씀을 드리면 예,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민기철 교수님께서 내년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실 예정이라고 듣는 순간 뭔가 삐져가지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발표만 재미있게 잘 들었었는데요. 예, 농담이고요. 이제 웰빙에 관련된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영국도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 웰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사실은 영국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는 내용들이고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유사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한편으로 보면은 GDP에 대비되는 무언가 GDP 말고 사회적인 어떤 단일한 지표를 측정하려는 노력들과 이런 버짓과 웰빙이란 개념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GDP처럼 명확하게 잘 측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베터 라이프 인덱스라든지 OECD에서 하는 그리고 뭐 이제 웰빙이라든지 다양한 개념으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노력들에 비해서 뭐 이미 선생님들께서 좀 말씀 나누셨지만 이게 얼마나 지금 좀 와닿는지 좀 구체적인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조금 잡힐 듯 말 듯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게 좀 약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영국이 뭐 이런 거에 좋은 사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예, 여기 오프라인에 같이 있는 정세현 박사가 질문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18페이지에 그 연도별로 이게 우선순위가 변화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뒤에 효과랑 이렇게 연동해서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우선순위 기준이 뭐 조금씩이라도 변동이 된 거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17페이지에 이렇게 연도별 예산 목표가 순위가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더 많이 썼나? 라고 하니까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 분야 예산이 이 환경 분야 예산보다 더 컸었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찾아오겠습니다. 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사실 뭐랄까요, GDP 중심의 경제 성장 중심으로 국가 전략을 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뭐 전세계적인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모색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의 실험인 것 같은데 방금 우리가 봤던 거 여기서도 결국은
경제나 노동 뭐 이전에 환경을 첫 번째 아젠다로 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놀라운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세션 혹시라도 꼭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분이 계신 게 아니면 예, 이걸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요. 한 1분 정도 좀 한숨 돌리고 그리고 나서 김성욱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쉬는 시간을 길게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빨리 시작하는 만큼 빨리 끝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김성욱 코서대학교 교수님께서 자동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해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PPT 띄워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의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민기채 교수님께서 굉장히 발표를 조목조목 잘 해주시고 연구년도 가시고 끝나고 저를 또 얼마나 놀리시던지 속 후련하다고 저한테 사면타를 날리셔서 제가 정신이 약간 혼미합니다. 참고로 저도 한국복지국가의 노동위기와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로 연구년을 신청했는데 아직 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먼저 좀 사족을 붙이자면 제목은 약간 좀 거창한데 사실 연구를 완성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중간 발표라는 성격으로 지금 준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주제가 한번 바뀌어서 제가 딱히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아까 민기채 교수님께서는 이제 잘 정리된 밥상을 잘 차려주셨고 저는 좀 생고기, 생나물 이런 것들이 두서없이 좀 배열이 되어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의 지혜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좀 빨리 끝날 것 같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동화와 관련돼 가지고 고민의 첫 출발은 공장이 자동화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로봇 또는 우리 가장 일상적으로 쓰는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 노동을 대체하는 어느 순간이 임계점에 다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된다라는 것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용어가 뭐 디지타이제이션, 아니면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보시면은 뭐 기경제, 플랫폼 이코노미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지금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개념을 좀 명확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양한 용어들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정책을 말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노동정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나마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제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자동화라는 개념으로 좀 좁혀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개념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싶었지만 사실 그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어쨌건 지금 이
이 단순하게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화를 말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게 아날로그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 전환된다, 아니면은 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작업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것에 따라서 주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디지털화의 보편적 확산에 따라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걸친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실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이지 않으면 늘 두려운 대상이 되죠. 그래서 저는 조금 좁혀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좀 시도하는 단계이긴 한데, 저는 이제 기술 변화와 노동 또는 노동 시장의 관계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그 이상호 박사가 연구한 이 내용에서의 이 말이 제가 지금 우리가 사회정책에서 노동과 자동화 또는 노동과 디지털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좀 필요한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자동화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이제 발생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우리 로봇 보급 대수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기제가 그러면 약화될 것이다. 이거 우리는 이제 자동화 역설이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정작 또 필요한 거는 인간의 노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지식이나 숙련 같은 건데, 이 숙련은 어차피 또 나중에 자동화되기 어려운 상황, 이걸 또 우리는 플라니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엔 어떤 식으로 될 거냐, 그 뒤에서도 보겠지만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은 이제 기계나 아니면 디지털화로 빠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이 스킬드 워크나 아니면은 그 아주 저급한 노동 쪽으로 이제 좀 양극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양극화가 결국에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기존 연구들의 관점을 보면 크게 이제 노동자의 기술 적응,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켜서 노동자들을 빨리 적응시키자, 이런 주장이 또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화나 디지털화가 노동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개념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동화는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게 이제 기술 변화의 시대에 노동은 특정한 방식으로 대체될 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이슈가 많이 됐던 페이퍼죠. 그 프레이어 오스번이 이제 2013년에 발표한 그 자동화로 고용이 얼마나 감소할까를 나름 계산을 했어요. 했더니 고용이 약 47% 자동화로 사라질 것이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됐어요. 향후 15년간 기계설비, 청소 노동, 농업, 육체 노동자, 아니면 서비스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순으로 소멸할 것이다라는 맥킨지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단에 나온 건데 굉장히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OECD에서는 20대 이하의 이제 직업 구성이 자동화로 인해서 인력 대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은 직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 위험이 낮은 직군, 아니면 아주 디지털화된 그런 직군으로 넘어갈 것이다.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망도 있습니다. 직업 양극화가 발생을 해서 새로운 불평등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은 이제 그 낮은 스킬드, 그러니까 로우 스킬드
레이버, 그다음에 색깔에 따라 가지고 중간, 그다음에 진한 색은 이제 하이스킬드. 그래서 중간 및 저임금 직종 대부분은 일반 사무 또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동화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고임금 유사 직종으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또 OECD의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직업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작업으로 보면 태스크로 보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뭔가 정형성이 높은 굉장히 루틴한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많을수록 주로 이제 그 보고서들에서는 그 중간 기술자들이라고 해요. 이 중간 기술자들이 이제 기계나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에는 저기술 그다음에 고기술로 편중될 것이다. 이게 지금 많은 보고서들이 얘기하는 직업 양극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서 비교 우위, 누가 비교 우위를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자동화에 따른 기술 고저 편중이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주장하는 논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러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평가도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 자동화에 따른 복지 정치의 위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위 상실의 위기, 그다음에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해고가 되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불신을 할 거고 그 불신이 증가하면 나중에는 정치적 우경화로 넘어갈 것이다. 이제 프레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위기의 경우에는 높은 자동화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은 사회적 보호나 재분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복지 정치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프레이가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이분은 약간 좀 그 과거의 그 산업혁명 시기에 러다이트 운동을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화, 기계화와 이제 대입을 하면서 노동 강화적 기술 진보와 노동 대체적 기술 진보로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술 변화로 정치적인 저항, 그다음에 기술 진전이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또 이거에 대한 비판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까 그 민기채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전에 발표자 교수님들께서도 다 전망을 하셨지만 이중의 고용 위기가 또 한꺼번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죠. 그게 이제 자동화와 코로나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된 그 자동화 위험들이 있어요. 그 자동화 위험 측정 방식들이 있고 이 방식에 따라서 코로나와 자동화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을 색깔별로 보여준 것 같아요. 보면은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자동화와 코로나의 이중 위기에 따른 고용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생산성이 많이 낮아진 상태니까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동화를 한편으로는 장려를 해야 되는데 장려를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팬데믹 때문에 줄어든 일자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아무리 시키려고 노력을 해봐야 나중에는 상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상쇄에 직면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하지만 아직까지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이 됩니다. 이 자동화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최영준 교수님이 2018년에 하신 연구도 그렇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산업구조 개편이나 디지털화를 이제 거스를 수는 없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인적자본 형성과 소득 보장을 종합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사회투자 전략과 사회적 보호의 정책 혼합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한때 좀 유행을 타다가 요새 좀 얘기 안 하는 이행 노동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와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사실 이런 관점에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적합한 사례, 정책 사례, 그 제도 개혁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보류적이에요. 어쨌건 지금 이제 노동시장이 어떤 재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인적자본 형성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인적자본을 재교육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포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자동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되는 두 가지 위기, 즉 지위 상실의 위기나 경제적 위기에 장기적인 대처에 적합할 것이다라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확정된 어떤 논의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또한 논란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화라는 게 자동화 이꼴 바로 실업 위험.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화되는 순간 아이고야 위험하네 라고 즉각적으로 인지하지를 못하는 약간 슬로우 번 이펙트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형 노동자, 그러니까 뭐 주로 중간 기술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자동화되기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정형 노동자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인지되지 못하는 이런 자동화 위험으로 인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실업급여의 관대성이나 접근성 강화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인지를 못한 상황이라 내가 잘릴 위험이 당장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금은 인지를 못하고 나중에 받게 될지도 모를 실업급여를 지키고자 아니면 복지 경쟁자들을 줄이고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들을 선호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런저런 주장들이 좀 혼재돼 있어요. 이게 아직은 이 자동화와 관련돼서 이게 이론적으로도 그다음에 그 정책 사례별로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 앞에서 봤지만 47%의 직장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던졌는데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 그 연구 진영에서 합의된 바가 지금 도출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망 배경을 종합해 볼 때 자동화 또는 이제 자본에 의한 기술 혁신이라고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동화가 불러온 이제 이런 변화는 주로 기계에 의한 노동 대체, 고용 효과 높으냐 낮으냐, 그다음에 작업 활동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술자, 그다음 중간 기술자가 이제 그 고급 기술자로 이제 넘어가는 직업 활동의 업그레이드 또는 이제 숙련 구조의 양극화 현상, 그다음에 노동의 유연성 강화, 그다음에 이제 자본에 의해 가지고 자동화가 되면서 자본의 탈경계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주로 자동화와 관련된 변화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빼려고 그랬는데 그냥 넣어서 죄송하고요. 그냥 보십시오. 그래서 좀 사실은 지금 연구 계획상으로는 두 가지 사례가 저한테 좀 고려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는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의 이제 그 산업 4.0, 뭐 노동 4.0, 요새는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플랫폼 기업 4.0, 공장 4.0, 진짜 무슨 교육 4.0, 뭐 5만 가지 그 4.0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독일에. 그리고 그런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오랫동안 얘기했고 사회적 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실행을 해오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에게 적절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자동화와 관련된 사회정책적 대응 기제, 그다음에 제도개혁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다 보면 캐나다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CJG라고 캐나다 잡 그랜트가 이 오토메이션에 대응하는 주요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제도 개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상황이라 일단 오늘 발표에서는 좀 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먼저 그 캐나다의 경우에 잡 그랜트는 성과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 개혁을 했을 때 전후에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아 이런 것들이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조건들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그런 제도거든요. 내일 배움 카드는 이제 국민들에게 교육 받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카드 형태로 주는 건데 이 캐나다 잡 그랜트는 그 고용주에게 줘요. 고용주가 자기 기업이 이 디지털 전환 과정 아니면 이게 자동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고 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려면 어떤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와서 직장 내에서 소위 말해 국가에서 시행해주는 OJT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시행 초기에는 어느 제도나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이제 돈만 받고 이게 안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로 대상이 그 중소기업들이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1인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도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통제가 안 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과를 측정해야 할 수가 없는 이런 초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에는 결과적으로 이 하이리스크 잡들이 굉장히 많이 그 자동화로 전환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고용들이 보장이 되었다라는 설명들을 하는데 그 인과관계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거와 관련된 것도 혹시 선생님들 좀 알고 계시면 좀 자문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독일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자동화와 관련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노동에 대응하는 아주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 시도했다가 어떤 것은 폐기하고 이런 제도의 부침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지고 온 사례는 기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독일의 사례입니다. 노동자들이 자기의 직장 또는 그 보다 더 나은 좀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종 아니면 승진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또는 정보들을 국가와 사회 또는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할 건가에 대한 제도 인프라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행하는 방식이 이제 그 기업 교육 모델인데 독일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공공연구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소에서 산업 4.0을 어떻게 실현시킬 건지, 그 다음에 그걸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조 공정, 모델 공장, 우리 그 스마트 공장 한때 또 지금 정부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 공장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모델로 연구가 됐고요. 디지털 전환 컨설팅도 하고 신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뭐 이런 교육 모델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각종 4.0 시리즈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대기업이나 기술 취약 집단,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 생태계 전환하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되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옆에 표와 같은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아무리 확대를 해도 안 돼가지고 이거를 새로 썼는데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표 만든 걸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붙인 다음에 그냥 썼어요.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주요 시도와 성과들은 크게 이제 10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면은 연방 프로그램이 있고 주정부 프로그램이 있고 둘이 같이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비용 시설을 재정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별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작업 과정, 생산활동 자격 조건을 조사해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자꾸 디지털 전환하라 그러고 자동화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생산성 높아진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보를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막힌다는 그런 하소연들이 일단 현장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사장님들은 이제 두 가지의 좀 양가 감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터뷰, 실장 인터뷰를 한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자동화 해가지고 기계가 막 들어와서 그걸 또 정부에서 막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좋긴 하고 이러면은 이제 인력도 감축시켜가지고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막 되게 좋긴 한데 사장님들 자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실 대기업 말고는 이 직무별 디지털 전환이나 작업 과정, 생산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독일 연방 정부에서는 조사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연방과 주정부가 노조 간의 협력 방안도 좀 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뒤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독일은 이게 굉장히 오랜 전통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연방 정부 프로그램으로 평생 직업 관리를 위한 연방 고용 자문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간의 디지털 파크, 한국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기술 인프라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외부에서 강사만 오는 게 아니고 교사들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막 제공을 하는데 이거를 약간 모방해 가지고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초중고 같은 데서 그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각 주마다 좀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인터넷이 잘 발달된 걸로 아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잘 안 된 학교에서는 뭐 광통신 네트워크도 깔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견습생 대상 현장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자동화 공정을 아예 학교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실습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독일의 이 산업 4.0 관련 기관에 있는 연구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불만이냐를 찾아보니까 사실 이게 왜 불만일까 싶긴 한데 크게 세 가지 가지고 얘기는 해요. 그 하나는 미래기술 훈련의 투명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신뢰 있는 정보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고 나에게 맞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지만 그거를 이제 포털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도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교육기관에 대한 이제 기술 훈련이 부족하다. 교육 시간도 짧다. 체계적인 미래 기술 교육 구조도 부재해서 기술 격차를 어떻게 완화해야 될지에 대한 행정 체계를 신뢰할 수가 없구나. 뭐 이런 비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고 1차, 2차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료는 찾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독일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건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그렇게 크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 싶은 내용들도 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의 문제의식, 그러니까 자동화나 디지털 전환에서 노동은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산업 4.0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사실 그에 관한 잠깐 전망들은 차고 넘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평가를 좀 해보면 특히 자동화,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산업 4.0은 이게 노동이라는 관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숙련 노동 구축을 하고 이를 위한 전환 교육이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의 변화 가능성을 위한 노자 간 수용 체계 이런 것들이 독일의 되게 큰 특징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와 노조를 참여시켜서 공동 결정하는 어떤 규정들을 활용하는 그런 시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이제 대규모 공장에서 제조업 공장에서 가뜩이나 높은 자동화율을 더 높이려고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협상을 요구받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요구받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그걸 협상의 수단으로도 전면적으로 내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노동 4.0이 이제 산업 4.0의 이제 이러한 산업 및 노동 체계 개혁이 가져올 불안을 굉장히 많이 해소해 줄 것이다라고 간주를 하는데, 하지만 이제 이 노동 4.0에 대한 얘기들도 논의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백서가 사실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매뉴얼로 활용되는 일은 독일에서조차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도입 수준이나 시기, 해고를 어떻게 할지, 전직은 어떻게 시킬지 이런 것과 관련된 논의,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공동결정권, 그러니까 협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지, 사실 자동화에 따른 그 노동의 위기, 그 다음에 소득의 보전, 뭐 이와 관련된 얘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관점, 제가 그 글로 확인한 건 아닌데 그 페이퍼들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하이스킬 레이버로 전환이 될 경우에 소득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더 감소할 것이다는 강력한 전제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계명대 이문택 교수님은 독일 4.0 시리즈의 핵심은 이제 한 산업 4.0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이고, 실제로 노동 4.0이나 그 이후에 나온 최근에는 이제 사회 4.0도 있는데 노동 분야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당위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제가 논의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검토 정도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사민정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노동 4.0이 일단은 합의가 되었죠. 페이퍼긴 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소득과 사회의 안정, 그 다음에 좋은 노동으로 통합,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노동의 질을 유지하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8개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천으로, 제도적인 실천으로 지금 나온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지금 페이퍼에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합의문에 불과할 것이고, 현재 이제 노동 4.0 등 이제 노동권 강화, 그다음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독일의 최근 입법 현황, 그다음에 성과와 한계,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지금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이 자동화 얘기를 하면 꼭 기본소득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디펜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행한, 사실 이게 여기 보사연의 이 책임연구께서도 기본소득은 빼자 말씀을 하시기도 했거니와, 사실 이제 자동화와 관련된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자동화의 위험에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이게 상반되는 의견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비관적인 전망이 사실 더 우세한 상황이고, 자동화와 그렇게 관련은 없다. 그리고 논의의 대상을 될 수는 있겠지만 제 연구 범위에서도 좀 벗어나고 구체적인 사례 확인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김성욱 교수님 주제는 김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주제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부탁을 좀 드렸고, 김성욱 교수님께서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면서 주제 선정이 약간 늦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학습을 해주시고 발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혹은 또 김성욱 교수님이 제안하신 대로 뭔가 제안 같은 거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 먼저 맨 마지막에 연세대학교 최영준입니다. 기본소득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왜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화가 그 기본소득하고 관계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자동화가 가져오는 문제는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양쪽의 끝에서 빈곤도 증가하지만 빈곤이 증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소수에게 굉장히 많은 부가 가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복지적인 접근을 하면 항상 빈곤이 문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빈곤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화 시대의 핵심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부를 재분배할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리고 그 부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어떠한 정책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에서 기본소득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소득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바로 부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그 이제 우리 김성욱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스킬 바이어스 그게 있고 이제 하여튼 루틴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이게 매일 반복되는 노동을 하는 직업이 사라진다. 그게 중산층 일자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루티나이즈된 태스크를 하지 않는 이 저소득층과 그리고 고소득층이 살아남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스킬을 조금 향상시켜서 저소득층이 중산층 되고 중산층이 고소득층 되고 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권위적인 사회일수록 그래서 매뉴얼에 의존하는 사회일수록 그 직업이 자동화될 그 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노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탈상품화가 없이는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회의 DNA 체질을 바꾸는 차원에서 사실 지금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뭐 안심소득이나 이런 것들 논의가 많이 될 텐데요. 그것만은 그 빈곤을 문제로 판단하고 또 거기를 주는 그런 정책만으로 이런 체질적 개선이 일어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이고요.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노동에서 일이라는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노동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김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은 제가 느끼기에는 유급노동, 굉장히 약간 20세기적 노동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생산성이 어느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면 전체 파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파이를 어떻게 배분하냐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100개를 생산하는 사회에서 50명이 500개를 생산하는 사회로 가면 사실은 배분의 문제가 핵심이지 이게 사실은 뭐 개인의 뭐 어떤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덜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돌봄이든 아니면 제가 최근에 이제 비영리 그 스타트업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뭐 니트 생활자, 니트 컴퍼니, 뭐 가드너스 하면서 공동체 만드시고 진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20세기 패러다임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돈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들이 가치를 만들지 않아서 보상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항상 그 유급노동에만 보상을 해오는 시스템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중요한 그런 일들,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기여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하고 기업만 강해지고 시민사회는 약해지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1세기의 디지털 자동화 시대 때 생산성 증가를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생산성 증가가 없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 가치 있는 노동들을 컴펜세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로 가야만
그 노동의 논의에서 또 웍의 논의로 이전을 해야만 사실은 21세기 자동화 시대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거기에 있어서는 기본소득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이 그런 사람들에게 안 주거든요. 그런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부모님 치매 뭐 이런 뭐 발달장애인 돌보는 부모에게 안 주거든요. 이거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동화와 기본소득이 답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 논의를 빼놓고 이 자동화와 복지 논의를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욱 교수님, 최영준 교수님 코멘트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여기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했으면 아마 최영준 교수님이랑 더 많이 이렇게 뭐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을 텐데 뭔가 되게 정제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머리가 막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걸 또 유튜브로 또 뭐 하신다고 하니까 예, 뭐 맞는 말씀이세요. 네. 뭐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예, 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레이버에서 웍으로의 전환, 그 다음에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증가된 그 추가적인 생산성을 사회가 이제 분배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필요하죠. 그리고 기본소득 논의에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인지자본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지자본에서 창출된 창출된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사회가 재분배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세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노동이 일단은 베이스가 흔들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 베이스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노동을 찾을 거냐에 대한 두 가지 논의가 있다고 할 때 저는 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노동의 개념들을 찾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합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저에게는 너무 많이 혁명적인 상황이라 예,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제 학생이 얼마 전에 알바에서 잘렸어요. 기계가 들어왔다고. 저는 그게 더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밭에서 하는 저기 조그마한 텃밭에서 했던 그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보다 사실 그게 조금 더 저한테는 좀 즉각적인 주제였기에 최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걸 가야 된다고 봐요. 그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 자동화를 대할 때 그 먼 스토리를 가는 걸로 목표를 잡을지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과업을 해결하는 과제로서 그것도 멀긴 하지만 이걸로써 자동화와 노동의 관계를 대할지 약간 스탠스의 좀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뭐 책임이 일정 부분 저에게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뭔가 제도 변화의 사례들을 모색을 하면서 기본소득을 가져오는 순간,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좀 제외하고 좀 접근을 해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저희 원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어떤 연구 보고서가 따로 있었던 부분도 있고,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제도로서의 어떤 강력함,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어떤 소구력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어떤 보고서의 내용들을 다 잡아먹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접근들을 좀 모색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곧 지금 자동화의 어떤 도전과 기본소득에 대안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성욱 교수님이 다른 어떤 방식들의 접근을 좀 취하셨던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조금 더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자리는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자리에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영진 교수님의 그 코멘트는 아마 김성욱 교수님이 이 챕터를 쓰시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모니터 상으로 보이는 세 분이 아마 다 뭔가 한마디씩 하실 것 같은 분들이시고 지금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민기철 교수님도 발표 한번 하셨다고 너무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추정하기로는 지금 모르겠어요.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근접성이 큰 분으로 제가 저는 공부를 많이 해서 잘 모릅니다만 남재욱 박사님이 가장 이 주제와 연관되신 분 아니십니까? 저 부르실 줄 알았어요.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굳이. 네. 아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가지고요. 좀 아까 이제 김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제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제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헤매고 있었고요. 그냥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먼저 우리가 가장 손쉽게 아까 독일 사례도 보면 이제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최영준 교수님 조금 전에는 기본소득의 논의의 중요성을 또 역사하셨지만 2018년 논의 그 논문에 보면 또 다시 사회투자와 사회보호로 하면서 여전히 사회투자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유효하다는 말씀들을 하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관련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 가지는 고민은 저는 그런 겁니다. 이게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이 일이 바뀐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변한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사실 자체는 확실한데 이게 어떻게 변화할지 특히 디지털 전환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없어질지는 우리가 그래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일거리가 새롭게 생겨날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역량을 얘기할 때 늘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무슨 능력 이렇게 그래서 그게 무슨 능력인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능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게 그 측면인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제 생각에는 직업훈련 시스템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훈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장 일터에서 요구가 많은 태스크를 사람들이 익히기 위해서 취업시키는 건데 그 태스크가 그렇게 빨리 변하고 없어진다는데 지금 그 태스크가 있기는 게 맞아? 혹은 지금 당장의 기술 변화를 놓고 내일의 태스크를 예측한 게 몇 년이나 더 갈 건데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업 훈련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자체가 훨씬 더 교육적으로 어떤 사람의 학습하는 능력, 협업하는 능력 이런 좀 더 추상적인 메타 스킬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의 훈련 시스템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를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으로서의 고등교육의 역할 이런 주제들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교육 훈련을 잘 시켜서 지금 필요한 스킬을 익혀서 노동시장에 나가게 하자라는 접근 자체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아지는 게 이제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은 물론 사회투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산 시스템을 놓고 거기에 조응하는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보험제도가 그런 대표적인 형태였고 사실은 사회투자 접근 역시 노동시장 공급 측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주식경제에 맞는 사람을 육성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면 지금으로부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이 가지고 오는 일과 노동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적합한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산업정책 우리가 과거에 산업정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노동친화적인 산업정책을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
디지털이 전환된 세계에서도 새로운 지금 없어진다고 하는 중간 수준의 숙련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갈 거냐. 여기가 굉장히 숙제가 있는 영역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한 고민도 훨씬 더 1차 분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우리가 사실 그동안 1차 분배에 관계되는 복지국가라고 하면 가장 관련이 있는 게 교육훈련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1차 분배에 간섭하는 그런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두 번째 생각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복지국가, 복지정치의 문제가 될 텐데, 이제 복지정치에 우리가 기존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 세력들이었던 중숙련 이제 생산직 노동자와 화이트 칼라 노동자는 아까 이제 그 최용주 교수님도 말씀하신 가장 루틴한 일자리에 속하는 일자리고 위기에 처하는 이제 일자리고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이 사람들을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 만들어낼 것이냐와 아니면 아까 잠깐 김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닥치는 사회적 위험에 복지국가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극우적인 파퓰리즘적인 성향으로 극우 파퓰리즘적인 성향으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대답을 못 하겠어서 고민만 계속하고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말씀을 시키셔서 그냥 고민만 얘기하고 제 차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니까 윤홍식 교수님이 들어오셨다가 나오셨던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더 말씀을 주실 분이 없으면 거의 5시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코멘트 주신 것에 대해서 혹시 김성호 박사님 혹시 코멘트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네, 마이크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잠시 방심하고 있다가요. 네. 그 고민이 저도 많이 됐는데 윤호식 교수님 다시 들어오셨어요. 네. 저는 이제 보사연 안에서 소득보장 정책 관련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아까 처음 최영준 교수님께서 기본소득이 유일한 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다른 답은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 정답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상상력 중에 하나인 것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자동화라는 뭐 기술 발전이라든지 자동화라는 것들이 아까 민기재 교수님 뭐 웰빙 말씀해 주셨지만 삶의 질 관점에서는 시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뭐 이를테면 식기세척기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설거지를 안 해도 되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대신에 식당에 들어가면은 아까 김성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뭐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노동의 총량이 감소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 이런 이중적인 어떤 영향이 기대되는 그리고 주어진 변화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변화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뭐 지식이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동화가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산업 분야는 대표적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저희가 기존에는 아까 최영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요 자동화라는 게 한 사람의 노동량이 생산하는 가치가 예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영향, 그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기존의 어떤 임금 결정들이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왔는데 혹시 나중에 뭐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의 양을 1차 시장에서 1차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소득보장 정책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가 좀 이렇게 간섭해야 되는 그런 근원영향이 좀 감소할 것 같은데 아까 남지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어떤 정부의 규제 등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든 혹은 간섭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요원한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상상을 하다가 김기태 박사님께서 마이크를 주셔서 되게 두서없이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멘트를 종합해서 김성욱 교수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민기재 박사님 교수님 발표할 때 다들 편하셨죠?
답이 없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리는 바람에 교수님들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 머리가 좀 복잡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 아까 말씀 길게는 못 드리고 나중에 또 제가 최영준 교수님을 한번 찾아뵙고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될 요청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적 박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김인영 교수님도 도와주시고요. 남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민들이 사실 이 페이퍼 안에서 다 해소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역량이 좀 부족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디지털 전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 확실한 페이퍼를 만들어야 되는 제 구체적인 작업의 미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사실 요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제 혼자만의 역량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이 또한 남적 교수님께서 좀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소위 안정된 일자리가 우리와 좀 다르고 플랫폼 노동 쪽으로 이동하는 이 경향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는 사실 진짜 저한테는 좀 엄청난 고민이 돼요. 이거 준비하면서도 사실 의도적으로 뺐어요.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요거까지 들어가면 너무 제가 가뜩이나 더 로드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그 질문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 김윤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김성화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위기업종의 문제나 그 다음에 노동의 그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이런 구조에 대한 상상도 아까 최영준 교수님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 두 번째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김성익 교수님 내용 잘 들었고요. 해석은 매우 위험에 우리가 빠져 있고 47%의 일자리의 소멸이 거대하게 압박으로 다가오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저는 과연 직업훈련과 교육을 이 디지털화로 바꾸고 그리고 소득 발달 이런 계좌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더구나 기본소득이 우선순위로서의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저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소득 이외에 정의당에서 이야기했던 청년 자산, 기본자산이나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 생애 첫 출발 이런 자산으로서의 그런 축적이 없는 한 이런 거대한 불평등의 이 파도를 우리가 헤쳐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기본소득과 이 기본 자산에 대한 이런 쌍두마차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면 뭔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토론에 사실은 아까 전에 김성욱 교수님 뭐 죄송하다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사실 뭐 자동화와 기계 뭐 디지털화의 책임이 김성욱 교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대응이 늦은 것이 뭐 우리 책임인 것도 아닌 거고 다만 이제 뉴질랜드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지금 같이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서로 모색하는 내용들을 엿보면서 배우고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자리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를 뭐 제가 랩업할 만한 역량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보면은 그 윤홍식 교수님이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끝에 하신 말씀으로 마지막 그냥 가름을 할까 합니다. 지금 뭐 디지털 또는 자동화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보다는 이해의 문제로 다양한 제도의 공존의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더 고민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공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복지국가 2.0 포럼은 11월 17일 날 약간 지금 비판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11월 17일 날 목요일 15시에
연대 정무원 교수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복지과의 재구성, 경제주의적, 가로치고 도구적, 콤마 기능적, 가로 닫고 복지에서 관계적 복지로라는 가제를 제시하면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고요. 이 제목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같이 또 만나 뵙고 토론하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오늘 자리는 이 자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